화면이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에 제가 오늘 그 부산 머니쇼라는 데를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발행되면서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은 이제 작년부터 거의 엄격히 말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디파이가 붐을 일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NFT가 붐을 일기 시작을 하고 또 금년 내년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또 붐을 일으킬 텐데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융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나 금융의 장이 열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걸 통해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디지털 아티스트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 작품을 그 에브리데이 5,000 그걸 갖다가 돈을 한국 돈으로 780억에 경매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냥 별거 아닌 거를 NFT를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에다 내놨는데 1,000만 원에 팔렸대요. 그래서 용돈을 좀 벌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오늘 발제를 5분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NFT가 뭔지에 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하시겠는데 파트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양희동 교수님, 파트 2는 안유아 교수님, 파트 3는 이영원 교수님, 파트 4는 문종민 교수님, 파트 5는 김병헌 교수님이 하시겠는데 아마 이 책을 오늘 읽으신 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또 돈도 많이 버시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11월 말쯤 그 주말에 금토 정도 1박 2일에서 이제 그 세 주제에 관해서 디파이를 강의를 듣고 실습하는 거, 실제 예금 대출하고 또 이렇게 그 해보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NFT 강의를 듣고 실제 NFT를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도 한번 내놔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1박 2일로 문자 그대로 워크숍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하고 노트북 다 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 최소한 우리 학회 회원들은 이 분야에 관해서는 새로운 그 디지털 화폐 금융에 관해서는 어디 가서라도 실제 해봐야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게 조금씩 들어가 봤어요. GPT 들어가서 아바타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학회 회원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알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소 같은 걸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요즘 가을이라서 장소 숙박 시설 예약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예상 인원을 파악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선 그러면 오늘은 파트 1을 각자 5분이니까 15분씩 시간을 지켜서 해주시면은 15분씩 하면은 75분 되죠. 그 정도 하고 나머지를 좀 더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15분 정도씩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양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료가 보입니까?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좀 올려놨는데. 가슴이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네, 천천히 올리시죠, 뭐. 예. 어떠세요? 아직 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뭐를 눌러야 되는 거죠? 자료 할 때는? 네네, 올라왔습니다. 예. 네. NFT 레볼루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을 먼저, 파일을 먼저 보여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비플의 3월 11일 날 팔린 크리스티에서 777억 원이란 그 금액으로 팔린 건데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게 되면 현재 생존 작가 중에 세 번째로 비싼 작가가 돼버렸어요. 오른쪽에 이 비프이한 작가 마이클 윙클만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제가 붙여놨는데 5,000일 동안 자기가 하나하나씩 만든 거죠, NFT를. 그래서 합성을 해서 이제 올린 건데 지금 이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는 fractional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쪼개는 거죠. 그림들을 쪼개서 하나하나를 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매매가 되는, 그게 부동산에도 그렇고 이제 그림에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줄리안 오피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러닝 위민이라고 하는 그림을 쪼개요. 2,200개로 쪼개서 이게 이제 이마트 2024인가요? 거기서 그 하나씩을 한 2만 원 정도,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해갖고 경품으로 줬습니다, 고객들한테. 그거 바라보고 오는 고객들이 뭐 대박이 나는 거죠. 다 그냥 그걸 가져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 NFT가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그 제가 보기엔 경제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투자의 민주화다.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 NFT로 인한 뭐 메타버스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부동산도 그렇고 이 그림에도 보게 되면은 작은 규모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원래의 창작자들이 중개소 없이 직접 고객들과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아트테크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세미나에 갔을 때 그 기존의 갤러리나 옥션들, 전체 미술 시장에 보게 되면은 전체 거래의 60%는 갤러리가 차지하고 40%가 이제 옥션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NFT나 이런 시장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결국 바이패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FT 의미는 그렇다는 거고, 정의는 뭐 소유권,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얘기고, 지금 그래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 파일, 고유 식별자, 메타데이터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죠. 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이런 것들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고유 식별자, 이게 이제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품명, 작품의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같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볼 필요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올리려면은 이제 그 수수료, 흔히 가스피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유 식별자, 그 소유권 증명서는 고유 식별자가 NFT로 블록체인에서 온체인으로 거래가 되고요. 나머지 미디어 파일이라든가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프체인, 그러니까 뭐 별도의 서버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P2P 시스템이나 뭐 IPFS 이게 거래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결국 NFT의 개념은 이원성이 있다. 두 가지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우리가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소유권까지, 그러니까 관리 데이터가 되겠죠. 그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 밑에 보시다시피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똑같죠. 별도의 하나하나 낮게 단위들이 구별되지 않는데, 난펀저블이라는 얘기는 이제 고유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돌아간다. 그 용어를 좀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그 민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자산, 뭐가 들어 좋아요? 디지털 파일, 실물 자산, 개념 같은 것들 그대로 토큰으로 주주하는 걸 민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 창작자가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의 NFT를 대위시키는 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뭐 1박 2일로 교육을 시켜서 NFT를 한번 올려놓겠다. 이게 바로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비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NFT와 디지털 소유권을 보게 되면은 이제 희소성과 충분성 간의 재미있는 이제 이슈인데, 충분할수록, 다시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abundantly 거래가 될수록, 많아질수록 원본은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 갔고요. 아까 제가 fractional offerin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작품을 쪼개요. 쪼개다 보면 각각의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 고유 번호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웃기죠? 그게 뭐 첫 번째 나온 1번이 당연히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무슨 마이클 조단 사진 같은 거 올려놓게 되면 23번째 에디션이 가격이 높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클 조단 번호가 23번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 카피 앤 페이스트인데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닌 거죠. 그 고유 번호가 몇 번에 따라서 가격이 더 달라지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작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주관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카피 1번과 23번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 테크니컬리.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소유권의 대변형을 통해서 창작 활동이 이제 혁신되는 거죠. 즉 작가가 중개자 없이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Async Art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음악을 아까 제가 fractional 그 오프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악을 음원을 쪼개서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한번 음악을 재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저작권, 음악에 대한 저작권의 개념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과 제가 편곡한 음악에 대한 그 저작권 따로 가질 수가 있게 돼. 이건 이제 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FT가 아까 메타버스와 만나서 새로운 시장을 파생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NFT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술계에서 요새 한참 논의되고 있는 추구권, 이건 리세일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제 고호가 평생 그림 하나 팔았어요. 그래도 자기 동생한테 팔았는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가격으로 팔리든 간에 원 작자한테 주어지는 커미션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 로열티도 없죠. 근데 그 추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리세일 라이트라 그래갖고 그림이 뒤에 2차, 3차, 4차 계속 팔려 경우에 원 작자에게 일정한 그 라이센스 피를 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술 시장에서는 이제 최대 4%에서 0.3% 이렇게 렌지가 있는데 이 디지털 아트에서는 10% 정도 상당히 좀 높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NFT는 소유권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키티 그림이 그려진 디지털 아트를 산다고 해서 키티 자체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작품만 저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이제 NFT와 블록체인은 뭐 이게 왜 우리가 그 디센트럴라이즈가 필요한가? 이 논의는 뭐 많이 옛날에 했습니다. 중앙 서버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아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차단되거나 소실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던 다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책을 변화시키게 되면 얼마 전에 게임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2020년 말에 있었던 그 니프티 모지 사태도 비슷한 겁니다. 그냥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 서버 안에 담겨져 있던 디지털 무기, 게임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한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모가 사분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NFT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동 원리는 NFT는 스마트 계약이다. 좀 기술적으로 설명이 뒤에 따라올 거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서 뭐 스마트 계약이 뭔지는 알죠. 특정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게 되면 뭐 프로그램이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내역들이 블록체인에 그 기록이 되는 그 같은 내용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자 경제,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케빈 켈리가 얘기한 그 창작자 경제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창작자가 존중을 받으려면은 열성 팬 한 1,000명 정도 있게 되면은 창작자 경제가 이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매해줄 1,000명이 모이는 생태계가 이제 바로 이 NFT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작자 경제를 육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특정 경험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토큰화한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NFT가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건데요. 디지털 아트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뭐 실물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NFT 안에다가 특정 경험에 대한 접근권을 아예 그 안에 이제 산입을 시키는 거죠. MZ 세대가 가장 중시하는 게 요새 그 경험, 익스피리언스라는 키워드잖아요. 사실 오늘 오후에 신한은행이 이제 후원한 그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MZ 세대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키워드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럭셔리 브랜드들도 옛날처럼 그 프로덕트 럭셔리 시장에서 익스피리언스 럭셔리로 진화되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럭셔리 시장이 더 큽니다. 핸드백이나 이런 시장보다. 그 이유는 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반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차별화를 더 쉽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파리에 있는 뭐 기사부아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었다. 이게 거기 가야 되고 직접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익스피리언스가 쉽게 카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NFT가 부여하는 이런 그 특정 경험에 대한 접근권,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그룹을 설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을 파는 거죠. 얼마 전에 그 BTS하고 그 외국 유명한 영국의 가수하고 얼마 전에 같이 그 찍어서 그 NFT로 아마 그 음악 음원을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와 같은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창작자 경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자들이 이 디지털 작품 희소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FT를 발행하는데 실물 하나당 NFT 하나 발생할 수 있고요. 발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픈 에디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는 판매 가능한 숫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 그림도 그렇습니다. 특히 판화 같은 경우가 요새 이제 많이 미술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데 그 이유는 이 그림 시장도 사실 설명이 길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NFT가 활성화된 거는 그림 시장 활성화와도 어느 정도 매일 같이 한다고 봐요. 얼마 전에 그 키아프라고 서울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됐습니다. 8만 8천 명이 무려 5일 동안 들어왔는데요. 650억 매출이 왔는데 이거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술에 대한 작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요. 원작품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게 뭐 매일마다 그림 그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어디로 확장되냐면은 이제 판화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판화는 찍어내는 건데요. 이게 보통 예를 들면은 공방 같은 데서 뭐 20개 찍어내고 30개 찍어내는데 매 찍어낼 때마다 번호를 부여해요. 왜냐하면 판화는 처음에 찍어낸 게 아무래도 선명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판화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방 숫자가 제한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길드 조직 비슷해갖고 이 공방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요. 공방에서 판화를 찍어내는데 숫자를 한계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로 결국 확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NFT 활성화가 그림 시장의 활성화하고 어느 정도 매일 같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미티 에디션이 있고 따라서 오픈 에디션이 가장 숫자를 많이 찍어내는 거지. 이거는 수요만큼 찍어내는 겁니다. 물론 오픈 에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좀 숫자 제한될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맥심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요가 있는 것만 찍어내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희소성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NFT 역사는 이거 뭐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2년부터 14년 사이에 비트코인 기반의 이제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만드는 그런 레이어가 나왔다. 이게 칼라드 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게 있었죠. 14년부터 16년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카운터 파티가 나와서 소위 이제 이게 이 플랫폼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흔히 이제 인터넷 쏘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사진, 캐릭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썼던 그 밈의 개념이 그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게임이라던가 뭐 트레이딩 카드 게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레어 페페스라고 이제 매튜 퓨리 작가의 그 페페 더 프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뒤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캐릭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퀀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드비 뉴욕에 이 금년 6월달에 147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17년도에 드디어 이제 붐이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빼빼 말씀드렸는데 빼빼 더 프록 캐릭터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요. 6월달에 그 유명한 그 펑크 이게 펑크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제가 지금 요 그림 여기 지금 가운데 가운데 그림입니다. 가운데 그림이 이게 펑크인데요. 이게 이제 이 이미지 캐릭터인데 이거를 처음에 9,000개 무료로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불과 얼마 있다가 수만 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처음에 9,000개를 무료로 받은 사람은 뭐 대박이 났죠. 근데 이게 처음에 9,000개 다 안 나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그냥 뭐 억지로 땜 밀다시피 내보냈는데 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다가 17년도 10월 달에 이제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대박되는 그 사이트가 나오죠. 그 NFT가 나오죠. 여기서 고양이를 모으고 키우고 교배시켜서 다른 그 키티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또 이제 팔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는. 그래서 1,000달러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억을 이제 호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18년 19년도에 이제 그 키티버스가 따로 론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T 활성화 계정이 무려 2만 개로 무려 한 2.5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크립토키티 위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또 개발하는 제3자 개발자들이 나오고 디지털 아트 마켓플레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프랙처럴 오퍼링이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슈퍼레어, 노인 오리진, 메이커스 플레이스, 뭐 레어 아트랩스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7년도부터 NFT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20년에는 이제 비풀 작품이 이제 20년, 21년 거쳐서 대박을 치는 거고요. 21년 5월 달에는 전 세계 NFT 거래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다 6월 달 조금 침체하다가 다시 실패할 때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이베이에서 이제 현물 및 디지털 컬렉티블들 NFT로 이제 거래를 개시하고요. 명품들도 여기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우라라고 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 하면서 구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블록스의 별도의 메타버스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서 직접 거래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로블록스에 있는 제 아바타를 구찌로 가꾸는데 그 디지털 핸드백이 실물 핸드백보다 더 비싸요. 제가 모델 이름을 까먹었는데
실물 가격이 350만 원짜리 하는 핸드백이 그 로블록스에서 지금 4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즉 그 사이버 스페이스, 이 버추얼 스페이스가 기존 저를 포함한 기존 세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즉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버버리도 언제 거기에 동참해서 밑에 나와 있는 그 샤크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 지금 NFT인가 뭐 부의 효과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펀저블 코인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non 펀저블로 제가 보기엔 시장이 더 정교화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그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좀 스토리가 얹혀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시절에다가 미술, 음악, 게임, 스포츠 등 우리 일상생활 연계되는 이제 스토리가 더 얹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환경이 돼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서로 감상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그 작가들이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6월달 잠시 18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 NFT 성장이 처음에 이제 아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컬렉티블, 크리프티처럼 일단 게임, 뭐 엑스 인피니티, 그다음에 부동산, 샌드박스처럼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른쪽에 그 아마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 아실 텐데요. 지금 지난 5월달, 6월달에 이제 3단계 환멸의 계획까지 떨어졌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들은 제가 이 파일을 다 공유할 텐데요. 공통적인 얘기는 5월달에 좀 꺼졌다가 7월달, 8월달 다시 이제 일으키고 있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NFT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는데 1차 시장은 이제 원 작가들에게 그림을 사는 경우예요. 그럼 2차 시장은 이제 그 뒤에 NFT가 이제 거래되는 그 시장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시장과 주식으로 유통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NFT 특징은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성격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창작자 경제 이해하시게 되면은 NFT가 가져온 고유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NFT의 개요에 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보여준 비플의 그 작품이 700억 원의 경매가 됐다는 것도 주목되지만 그 사람의 그 계속 작품들이 하나에 보통 몇 억 정도의 지금 경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꼭 그렇게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만 여기서 이제 만드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될 수 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좀 특별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을 가지고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으로 11월 말쯤에 1박 2일로 가서 실제 한번 우리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만들어서 그걸 마켓플레이스에 한번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 회원들이 좀 그 정도 이제 몸에 체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그 700억 원에 경매된 건 금년 3월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뭐 몇십억, 몇억, 몇천만 원짜리가 계속 경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금년에 3분기에 하루에 한 1억 정도 달러씩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지난 3분기에 약 100억 달러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후내년 갈수록 기하급수이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퀸, 아주 이름이 좋은데 퀸 선생님은 어떠세요? 여기서 가장 젊은 분, 퀸 선생님 좀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저 강연 너무 좋았고, 저도 NFT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뭐 딱히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만들어도 안 팔릴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다 같이 아니, 충분히 팔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집에서 습작으로 뭐 그렸던 작품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이거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 그런 걸 해도 되고요. 다음 우리 워크숍 때 참여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유아 교수님 어떻게 발제하시죠?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안유아 교수님? 2장을 안유아 교수님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아까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시설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마이크는 되나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안유아 교수님, 마이크도 안 켜져 있나? 마이크도 꺼져 있네. 안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준비가 될 동안에 3장을 여기 왜냐면 2장을 조금 늦게도 괜찮아. 2장은 이제 다양한 산업들, 미술, 음악, 컬렉터블, 게임 아이템, 디지털 부동산 이런 것들이니까 주로 어떤 게 많이 되고 있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3장은 NFT를 어떻게 제작하느냐 우리가 실제 이제 관심 있는 거죠. 여기 관해서 이영환 교수님 먼저 발제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근데 지금 발표 자료는 제 화면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거를 자료가 그러니까 있으면 자료를 먼저 일단 노트북에 올려놓고요. 이 예, 밑에 화살표가 자료를 먼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화살표가 있는 것을 누르면은 됐습니다. 그 창이 떠요. 그 창에서 올 자료를 클릭하고 공유를 누르면 다 공유가 됩니다. 자료를 노트북에 띄워놨습니까? 예, 띄워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화살표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노트북 화면 보이십니까? 전체가 떠요. 전체가 뜨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보이세요?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습니다. 예. 예, 제가 파트 3입니다. 저는 지금 네. 뭐 저쪽에서 양 교수님이 좋은 저기를 해주셔서 일단 저는 뭐 따로 얘기할 건 없고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가 보통 세 가지라고 여기 책에는 되어 있네요. 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하고 non-users, 비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좋겠다고 이 사람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따라가면은 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는 거래물의 종류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형태의 작품인데 오픈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허가 없이 퍼미션리스하게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픈시나 웨어러블, 조라 이런 것들에서 되는 NFT들인데요. 잠깐 그 전에 마켓플레이스는 내가 만든 NFT를 파는 장소예요. 그렇죠. 예. 계속해 주세요. 예.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오픈시하고 웨어러블입니다. 오픈시하고 웨어러블은 또 서로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더리움에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동안은 이더리움에 올라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플랫폼들 솔라나라든지 아니면은 카다노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들에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들도 오픈시나 웨어러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마켓플레이스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ERC 기반으로 따지면 ERC 지갑이 토큰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ERC20이라고 하는 토큰입니다. 그게 ERC20이라는 토큰이 대체 가능한 토큰들을 얘기할 때 ERC20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거를 ERC721이라는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RC721이 조금 그것만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ERC20하고 ERC721을 합쳐가지고 ERC1255라는 코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ERC 조금 오래된 NFT들은 ERC721을 쓰고요. 요즘 것들은 ERC115를 씁니다. 여기서 하나 무허가형 퍼미션리스 코인들의 특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리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팔 거야 그러고 리스트 하고 난 다음에 내 아트워크를 오픈하고 오퍼를 하면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갑니다. 이더리움은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가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뭐를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보통 50불, 60불 내거든요. 좀 가스비가 좀 높게 형성된 때는 뭐 150불, 200불도 내니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저기를 리스트를 이날 내가 먼저 해놓고 나중에 민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해가지고 코인을 민트를 하면은, 코인 민트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나중에 올리면 돈을 나중에 내니까, 돈을 누가 내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거 올릴 때 돈 내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그 구매자가 돈 내게, 가스비 내게 한다고 클릭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더리움 메인 네트가 있고, 이더리움 그걸 메인 네트를 레이어 1이라고 그러고, 이더리움에 붙는 서브네트가 있는데 서브네트를 레이어 2라고 그럽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폴리곤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매틱이라는 폴리곤 체인인데, 폴리곤 체인에는 가스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체인에서 오픈시나 뭐 이런 웨어러블 거기서 붙여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가스비 없이 올려놓고 나중에 판매하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기술적인 점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내가 무조건 올려서 팔 수 있는 게 퍼미션레스고요. 그 다음에는 정해진 사이트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대된 고객들만 가지고 판매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아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저희 사이트가 foundation.app하고 blockparty.co는 이런 데는 고객들이 초청된 사람들만 와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창작자들도 자기가 상점을 오픈하고 상점을 오픈한 사람들한테 오게 해갖고, 자기 상점에 오게 해갖고 초청을 해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선별형은 완전히 미술 작품에 특화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아트 갤러리 회사가 자기네들이 만든 것만 올리고, 창작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만든 것만 올리고 회사에서 만든 것만 판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fully curated, 저희 갤러리, 보통 아트 갤러리하고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저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는 거래물을 아예 특정 블록체인 회사가 아예 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사게 하는 경우, 그러고 그 회사들은 보통 커뮤니티, 아까 더 퀸님이 더 인다스모 하우스 퀸님이 잘 안 팔리더라 이랬는데, 그게 아무데나 팔리는 게 아니고요. 마케팅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NFT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거에 특화되어 있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트위터를 어떻게 하느냐, 그 트위터들을 팔로워들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마켓 타입도 어디에선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도 만들면은, 어디 학회가 저희가 갖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교수들이 막 마켓 크리에이션도 하고 하입도 하고 그러면은 잘 팔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팔리겠죠.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비사용자 제작 NFT 마켓플레이스는 크립토펑크, 크립토키티, 미비트, 아바스타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건 미비트에서 파는 저기잖아요. 이게 그 캐릭터인데, 이게 이더로 오늘 가격이 16이던가 그렇습니다. 12.7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75면은 이더가 지금 4,000불쯤 하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의 한국 네, 돈으로. 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6천만 원쯤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제가 하는 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맞아요. 이거 뭐 사실 네모 만들어 놓고 하고 시간 좀 들이면 이거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6천만 원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마켓 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그 제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벌기 때문에 회사를 안 간대요. 그거 집에서 그러니까 더 만들고 있어요. 퀸님도 그거 하시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아티스틱 그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있고 이거를 베리언트를 이거 유사하게 100개쯤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재수주가 좋아갖고 한 10,000개쯤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10,000개 만들어서 11더 11개 10개 이더씩 받고 팔면은 꽤 짭짤할 겁니다. 동업합시다. 참고로 자, 말씀드리면 크립토 펑크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냥 예. 1,00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알고리즘을 쫙 만드는데 하나에 한 1억 정도에 팔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크립토 키티스인데 크립토 키티스가 이제 여기 캐트리뷰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를 자기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저거 그거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믹스 어떻게 믹스하느냐 그 베리언트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저기가 되면 믹스가 되면 요런 게 나온다. 요 블루 히스 하우스가 나온다. 블루 히스 그다음에 이제 블루 히스 하우스는 그냥 팔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스토리텔링. Hello, my name is Blue His House. I make mean peanuts and casseroles.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놨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또 중요할 거고요. 그 스토리텔링을 또 사람들이 보고 유니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좋아할 수 있게 유니크한 스토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칠드런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면은 부모 둘이 만들어서 칠드런이 넷이 만들어지면은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스토리텔링 그 빌드업을 어디선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공수긴 하겠지만 뭐 이런 게 이게 지금 크립토 키티스나 아니면은 탑샷 이거는 탑샷은 그 NBA 모먼트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NBA는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건 우리가 손흥민이나 뭐 하고 잘 아시면은 BTS하고 잘 아시면은 BTS 모먼트 해갖고 팔아도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So Rare 이거는 So Rare는 이게 인터넷 축구 게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하는 플레이어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가 소레어를 많이 민트를 하면은 많이 구입을 하면은 아마 팀을 구성을 해서 자기 팀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레어도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요즘 애들은 이 온라인 축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맨날 하는 거 지금 옛날에 봤었거든요. 팀 구성해갖고 그걸 좀 익스텐드를 하는 거죠.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해갖고 아까 뭐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이기면은 아이템도 주고 저기도 주고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코인을 주고 코인으로 아이템 사게 하고 그렇게 게임하면서 게임 투 earn 그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저기를 코인을 earn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에 더 몰입하게 하고 갖기 시작한 토큰을 통해서 다시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게임의 Gods Unchained, X Infinity, F1 델타 게임,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로블록스는 이런 것들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게임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게임이 있으면 X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점프를 더 높이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갖는 모양이에요.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면 아까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예, 요거요. X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게임을 하면은 이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딸 거 아닙니까? 따면은 이 안에서 X라고 하는 코인을 지급해요. 그리고 그 X라고 하는 코인을 지급하면은 그 코인을 다시 우리 덱스라든지 이런 데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다른 그쵸, 코인으로 그쵸. 바꾸고 그 코인을 팔기도 하죠. 옵션화를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게임을 재미로만 했는데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번다 그런 얘기죠. 그 로블록스도 이제 똑같은 건데 로블록스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에 똑같이 안에 쓰이는 코인 이름을 로벅스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네. 이제 게임을 하거나 뭐 혹은 또 거기다가 뭐 집을 지어서 팔거나 그러면은 가상시장에서 팔면은 로벅스를 받게 돼요. 그 로벅스를 다시 덱스에서 팔아서 현금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17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코인이 있어요. 게임하면 이기면 똑같이 이제 엑시처럼 코인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코인을 팔아서 현금에 돈을 벌기도 하니까 179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꼭 엑시 인피니트처럼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사행성이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이가 없어요. 나라만 국가에서만 정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나갈 회사 잘 예, 나갈 나라입니다. 그거 인가를 안 해준 나라 중국하고 한국이래요. 네, 그 얘기 듣고 열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뭘 창의적으로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 170국에서 이미 통용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못하겠네. 내가 기가 막혔어요. 우리 학회 같은 데서 계속 이제 주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주세요. 예. 그거에 관해서 조금 더 제가 구현을 하고 가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일제 식민지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폐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폐를 모르면 노예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렇게 화폐 모르는 양아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조금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고 거기에 미술품, 음악, 의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사고 팔면서 NFT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땅도 부동산도 팔고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에서 그 NFT 마켓플레이스가 생성되는 게 굉장히 큰 저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디센트럴랜드고요. 그러고 이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다른 지금 크립토박스나 아니면 소미니엄 스페이스나 샌드박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하고 연결돼 갖고 또 최근에 또 페이스북이 자기네 회사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로 바꾼 건 물론 페이스북이 워낙 인상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그런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꾼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메타버스로 시장이 가고 있다는 전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 앞에 한번 보여줘봐요. 예. 예, 여기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컨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까 로블록스라든지 혹은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가지고 분양받아 가지고 그 땅에 건물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이걸 이제 하는 게 디센트럴랜드고 샌드박스인데 요것도 그 건물에서 팔아요. 팔면 샌드박스는 샌드라는 코인을 주고 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디센트럴랜드는 마나라고 하는 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나나 샌드를 아까도 했지만 덱스에서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아까 했지만 왜냐하면 그런 거는 사행성이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어이없는 나라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들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하고 지금 조인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시죠. 네. 지금 한번 우리 민팅하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셔도 좋지만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이거 뭐 되게 쉽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브라우저를 여러 개를 써요.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데 브라우저를 여러 개 쓰는 이유가 있긴 한데 나중에 그래서 잠깐만요. 가만히 있자. 어디 갔나 이게? 제가 아예 쳐 나가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는 이 지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폴카닷 뭐 메타버스 지갑하고 폴카닷 지갑하고 뭐 이런 지갑들이 있는데 그 여러이 지갑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저기는 메타버스는 레어러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지갑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메타버스 예, 이 말씀하시죠. 교수님 하나 예, 예. 하나 해주옵시다. 이 우리나라 책에서 번역된 것은 이것을 레리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레어러블입니다. 근데 레어러블. 레어러블. 레어리벌이 오히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맞아요? 저는 누가 그 영어 발음이라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wearable 이렇게 발음합니다. wearable. 레어리벌. 예, 근데 예, 예. 우리나라 책에는 레리벌이라 돼 있어가지고 역시 그 오케이 그래 하여튼 그렇다는 거 제가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레리벌인지 혹은 레어리벌인지 좀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저하고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이런 코인하고 할 때는 자기 지갑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갑을 대표적으로 쓰는 게 보통의 경우 메타매스크 월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요거 여우같이 생긴 거. 그걸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메인넷하고 자기가 어카운트가 잡힙니다. 저는 다행히도 여기 지금 이더가 하나도 없는 적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컬렉터블을 만들겠다 그리고 싱글 만들겠다. 지금 복잡하니까 딱 멀티플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start from scratch로 하게 컨티뉴로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던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컨티뉴를 했다가 다시 스크래치로 가겠습니다. 제가 잘 그렸는데요.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어. 근데 이거를 보세요. 지금 이거를 자기가 보시면은 그 그림을 그려서 올려놓을 때 지금 레어러블하고 메타버스하고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고 그러고 레어러블을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업로드 파일을 다시 한번 하고 지금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제가 여기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림에다가 칼라를 좀 더 보태가지고 좀 보십시오. 저는 이게 펜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하나씩 하고 여기다가도 무슨 보조개 하나씩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을 하면은 저장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지금 PNG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이에서든지 여기선 PNG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아트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마이아트 2 해갖고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그림도 여기 좀
저 커피도 혹시 만들고.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안 그래도 이미 그려놓은 그림을 불러내서 사용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이미 그린 거를 지금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장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NFT에서 그 거래되는 게 이 그림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크립토펑커 뭐 하나 1억씩 팔리는 것도 이거보다 그림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choose file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립니다. 지금 myart2를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열기를 해갖고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보라색 들어간 거, 보조개 들어간 거 보시죠? 그래 놓고 내가 지금 이걸 지금 까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여기다 까불인데 까불이2 이러고선 아까는 까불이1이고 이건 까불이2겠죠. 그 다음에 fixed price 하는데 fixed price는 내가 0.5 이더로 누가 했으면 좋겠다. 2,200불이죠 겨우. 0.5 이더로 하고 그 다음에 타임 하는데 타임은 나는 뭐 하루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2시간이면 될 것 같다. 뭐 3일이면 될 것 같다. 3일을 해가지고 리스팅 한 다음에 3일 후에 저기를 하고 비드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래서 비드도 오픈 빗으로 한다. 그래 놓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item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create item 할 때 제가 메타버스에 돈이 있으면은 메타버스에 이더가 들어가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더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더에 돈이 있으면은 저희가 되는 거지. 들어가서 저희가 되는 건데 이거 요게 제 거 하나 하는데 여기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이 한 200불, 300불 되는 것 같아요. 민트하는 가격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까 봤을 땐 제가 그 정도 되는 걸로 봤거든요. 한 200불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 예, 저 그래요. 한 시간 전에 왜 그게 가끔 이게 가끔은 아니지만 저기 가격이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나 뭐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옥샵을 가가지고 실습을 해보려면은 노트북도 갖고 오지만 이들을 한 30만 원치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죠, 모두? 아니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제가 이더로 하는 걸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메딕에다가 아까 폴리곤 네트워크에다 하면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 그래서 가깝고. 거기다 올려놓고 예. 나중에 돈은 이더로 받으셔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돈 나오죠. 188불 나오잖아요. 0.4178. 이더 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그리고 이게 제가 0.04 가스비가 0.04네요. 0.04 이더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88불이라고 지금 여기 달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은 상당히 이거 이더는 요즘 가스값이 비싸갖고요. 이더로 뭐 맞아요. 하려고 그러면은 가끔 나 오늘 정신 나갔어 하지 않으면은 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문제네요. 이더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스비를 미리 내지 말고 누가 저기가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어 2에 가가지고 민트 해가지고 민트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림에다가 그 그림을 난 펀저블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까 ERC721이라고 그랬잖아요. ERC721으로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걸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아까 0.04 이들을 내면은 이 교수님 그림을 NFT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올라가는 게 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0.04면은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저그 매틱 폴리곤 네트워크나 아니면 다른 데다 올려가지고 어, 레이어 2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메인 거기는 네트가 가스비가 적습니까? 거기는 가스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그게 좋겠네요. 보통 1달러, 2달러 정도 이하에 가까운 그 레이어 2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게 가지고 어디라고요? 쓰시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줘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폴리곤 가만 있어 보세요. 예, 여기 폴리곤에 있는 폴리곤 OpenC에다 체인이네요. 올리면 폴리곤 체인. 오케이, 폴리곤 체인 알았어요. 예. 예, 거기서 올리거나 그런 보통 이제 이더리움은 그래서 가스값이 비싸기 때문에 레이어 2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오케이.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솔라나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저쪽에 가서 해도 됩니다. 저 어디냐 그 카다노 네트워크나 이런 데 가서 해도 됩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는 그 가스비가 거의 없습니까? 좀 싸기는 하지만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지 카다노가 훨씬 더 싸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마트가 좀 틀리죠. 오픈C가 정말 있는 오픈C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오픈C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좀 저희가 되죠. 하지만 제가 거기다 올렸습니다. 카다노 뭐 아트에다 올렸습니다. 아니면 솔라나 아트에다 올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솔라나 아트 찾아가고 좋아하죠. 오히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 올린 이더리움 오픈마트에다 올리면 가스피도 지네들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선 돈 적게 내니까 거의 좋아하면서 네. 가게 되죠. 오케이. 뭐 보시겠지만 뭐 성공 사례는 뭐 다 지금 얘기를 하셔갖고요. 더 얘기할 게 뭐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게 1000불이니까 뭐 저는 1000이더니까 1000이더면 얼마입니까 지금?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어디냐 50억이죠? 50억이에요. 이 그림 하나 50억이란 말이에요? 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림 요게 50억이죠. 야, 앞으로 이거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딴 거 이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요. 교수님 우리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번 11월 말에 워크숍에서 이영 교수가 실습 지도를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씩 만들어서 남 팔리면 50%를 학교에다 기부하는 거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러면은 50% 낼 때 제가 한 5%라도 탭을 하면은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이더펑크나 미비츠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알고리즘으로 믹스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거의 뭐 1000개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1000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아트블락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 종류를 쭉 나열해 놓고 그걸 어떻게 믹스하느냐, 네가 믹스하는 알고리즘만 만들어라 그러면 이 믹스해 갖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른쪽 그림 그러면서 그 그림들마다 파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뭐 그게 코딩하는 거 조금만 알면은 뭐 별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코딩 그날까지 해가지고 그 김덕태 박사하고 나하고 저하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갈 테니까 거기서 이거 가지고선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워크숍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을 지도해. 그렇죠. 제 말씀은 우리가 여기 김동 그걸 교수님, 패턴을 이라든지 문용님과 다 만들어 본다면 양희동 교수님. 그렇죠. 제 말씀은 그때 교수님들이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거기다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10,000개씩 만들어 주는 걸 해드린다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예. 이 박사님 이거 코인 민팅할 때 이 가스비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 거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고 레리블에서.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올리는 1억 가스비가 20만 원인데 제가 3개월 전에 보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10%의 그 저작권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계속 팔릴 때마다 1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레리블은 그런 정책을 쓴다는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클릭이 있어요.
그거 저기 재판매할 때 네가 몇 퍼센트 가져갈래? 아, 그거 그거 10% NFT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0% 클릭, 5% 클릭, 0% 클릭. 민팅할 때 설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 제가 근데 오픈지에서 구매할 때는 아무튼 그 3만 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언제 3만 원이었어, 김동태 박사? 제가 한 3, 4개월 전에 했는데 오픈시에서 제가 민팅을 한 건 아니고 구매를 했어요. 빵원짜리. 돈 아끼려고 0원짜리 구매했는데 이더가스 수수료가 3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 이더 가격도 올랐고 가스료도 이제 자꾸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경쟁이 심해져서. 네, 가스비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리고 메타마스크로는 뭐 체인들을 뭐 여러 가지 바꿔서 할 수 있어서 뭐 프라이빗 체인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폴리곤뿐만 아니라. 김동태 원장은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오픈시에서 구매를 했다 이거죠? 예, 구매를 했어요. 민팅은 안 해보고 이제 구매만 해봤어요. 내가 그래, 이거 좋아요. 내가 이 그림 아까 그림 내가 올릴 테니까 그거 구매해요. 근데 그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도수보다 좀 비싼데 그게 이제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스마트 컨트롤러에 돼 있어가지고 트랜잭션의 바이트 크기가 좀 큽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좀 많이 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지, 같은 당연하지. 이라도 이게 돌아가는 코드가 길어지면 그만큼 비싸지고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그렇지, 다르나 이쪽이나. 네. 예. 그렇지, 그렇죠. 저는 이게 왜냐면 요즘 하루에 한 1억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10억 달러, 100억 달러까지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K-팝이다 뭐다 하도 해외에 많이 K 컨텐츠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고유한 무슨 걸 가지고 만들면 분명히 팔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계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비트라는 건 음악을 숫자로 바꿔갖고 그 숫자를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프로젝트고요. 이거 해시 마스크는 정말 아까 제가 그린 그 그림보다 별로 낫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 본인 스스로 그림을 잘 그렸다고 막 그래 할 말이 없네. 아니 아까 까불이 같은 경우 까불이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때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 제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어이구. 거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저도 뭐 우리 이왕 교수의 그림이 지금 나오는 해시 마스크보다도 못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보름다 우리도 11월 달에 한번 11월 말에 실습하기라고요. 파트 4는 이제 여기에 대한 도대체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느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어떤 거는 몇 억씩,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나오니까 이게 왜 이러냐에 대해서 파트 4에 전문가 인터뷰가 있는데 우리 문종윤 교수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문 교수님. 네. 오 교수님한테 내가 잠깐만요. 오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개인 네. 카톡으로. 그걸 아, 띄워줄 수 있나요? 아, 잠깐만요. 제가 온 거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걸. 네. 예, 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그걸 지금 띄울 테니까요. 띄우는 동안, 연세대 문정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NFT의 이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매일매일,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FT도 오늘 뭐 보내온 자료에 보면, 디스토피아 영상 디지털 작품이 자,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175개 조금 올려주세요. 네. 네네. 잠깐요. 네. 그거는 뭐 그냥 넘기고 다시 올릴게요. 그다음 페이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페이지로 바로 띄워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얘기하면 올라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 두 번째 페이지 시작할까요? 네, NFT를 좀 확대되나요?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NFT 요거요? 예, 그게 좀 확대되면 좋겠는데 안 되나?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제모학에서는 어떠한 현재 가격을
이론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내재적 가치 평가법을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나 부채에서 발생되는 향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추정해서 그 합을 구한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내재 가치라 그러는데, 우리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서비스나 뭐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거에 비해서 NFT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내지 이런 용도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펑지블 토큰이라 그러는데, NFT는 이제 이런 교환 결제보다 거래 목적이기 때문에 고유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서 NFT를 하고 또 거기에 대응돼서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그 변동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마켓에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그 NFT의 그 가치평가 기준을 주로 보면 미술품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품이나 음악, 예를 들어 스포츠, 여러 가지 뭐 게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미술품이 처음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미술품을 가지고 NFT 가치 평가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까 그 앞에서도 다른 교수님이 발표한 것처럼 소유권과 저작권이 있다 그럽니다. 예술품의 경우에는 그 창작물에 대한 그걸 허용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저작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예나 학문,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를 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으로 NFT가 거래가 되더라도 그 당초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 세컨더리 마켓에도 거래가 될 때마다, 앞에서 과거에는 4%에서 뭐 0.6% 레인지에 했는데, 요새 미술품의 경우는 이제 맥시멈 10%까지 거래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로열티로 가져가니까, 이거는 순수히 이제 그 창작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입을 제공하는 큰 방편으로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그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소유권과 저작권까지 다 넘긴다 뭐 이렇게 아주 별도의 따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일단 거래되는 거는 대부분 소유권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 자기가 NFT 소유권을 사면 그걸로 거래가 끝난 거지, 무슨 뭐 또 이런 저작권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 물건에 한해서 성립한 권리를 말하고, 저작권은 이런 작자가 창작한 지적 산물,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독립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요. 저작 재산권에는 이제 그 NFT에 대한 복제라든지 대외 그 공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내서 송신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배포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저작 재산권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양도가 가능한데, 저작 인격권 뭐 이런 새로운 상품을 공표하다든지 그 NFT를 가진 소유한 사람이 뭐 지점이나 다른 나라에 전시하려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당초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이 부분을 다른 데 전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그 창작물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그 다음에 오늘 그 175에 팔린 NFT 그 동영상 그 디지털 파일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한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뭐 그림, 피카소의 그림이라면 피카소가 그림을 완성한 그날 시점으로 그림이 100% 끝난 거예요.
그 후에 뭐 몇십 년이 지났지만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안 되는데 동영상 디지털 파일은 이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림을 변형시키는 게 추가적으로 환경도 바뀌어놓고 그림 움직이는 것도 바꾸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모습도 반영해서 이 디지털로 움직이는 그 작품이 그 움직이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해서 비싼 가격으로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이 다르다는 것, 또 저작권에서도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할 때 그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한 다음에도 변호사나 이런 법률 사무소에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미국의 경우 저작권자 권리를 보면 우선 복제할 수가 계속 있습니다. 복제에 대한 권한은 그 저작권자가 갖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거. 여러분이 세컨 에디션, 뭐 폴스 에디션 이런 거 할 때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유통 및 배포권, 그다음에 공개 공연권, 공개 전시권 이런 모든 부분이 그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한테 인정을 하고 소유자한테는 소유권만 해당 실물에 대한 소유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NFT 미술품의 가치 평가 키워드를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아까 양희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이쪽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수요하는 사람이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보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재밌는 게 우리 세 번째 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원작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원작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작품에, 미술품 작품에 어떤 스토리를 녹여서 그림을 그렸느냐. 이런 게 가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글과 이런 작품 안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고유한 예술적 아우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작품을 통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작품의 희소성도 우리 가치평가의 큰 하나의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 저자에 대한 그 설문을 통해서 가치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작품을 콜렉트하는 사람 있죠. 이거 갤러리 해가지고 초기 그 작자들로부터 입도 선매하는 게 이 사람이 뜰 작품이 이 작품 같다 미리 사놓는 이런 콜렉트의 입장과 원 최초의 작품을 그린 사람들,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른데 이제 콜렉터를 위한 밸류에이션 그 프레임워크로는 그 해당 NFT 작품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냐. 물론 첫인상이 좋아야 되겠죠. 아까처럼 뭐 장난 그림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과연 그 가격을 다른 수요자가 콜렉터가 살 때 자기 팔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데 물론 뭐 자기가 소장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인상이 좋아야 되겠다. 첫인상 작품에 대한. 그 다음에 작품을 집에 걸어놓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작품이나 아까처럼 장난기 이런 작품을 과연 누가 진지하게 높은 가격에 사겠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이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성이 있느냐, 유일하냐.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유사한 작품을 얼마만큼 빈번하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작가의 과거 경력, 이력을 봐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스운 얘기가 뭐 피카소가 처음에 무명시대에 자기 작품 팔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을 동원해서 각 그 갤러리에서 피카소 작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띄웠다는 거예요. 맞게 띄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그 커뮤니티, 이런 NFT 커뮤니티, 자기 작품과 관련된 소모임 그룹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도 하고 작품에 대한 소개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라는 부분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올리자. 그 다음에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 작품이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이다.
반전사상입니다, 뭐 반원전이다, 뭐 이런 게 들어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 얼마나 독특하고 유일한 스토리가, 작가의 스토리가 독특하고 유일하느냐. 그 다음에 작가가 커뮤니티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작품을 누가 수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그 밸류에이션이란 그 프레임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미술품의 가격 책정 방법인데, 작가의 입장, 작가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고 가치가 매겨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 처음 작가들이 그 생계가 힘들어서 자기가 원래 예술적인 작품을 하고 싶은데 밥벌이를 위해서 광고 내지 뭐 이런 것만 뭐 짜투리 그림만 하다 보니까 늘 허탈한 거예요. 나는 예술가인데 나는 나의 고유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맨날 이런 광고 그림이나 해가지고 밥벌이나 하게 되면 참 그 서글픈 거죠. 이런 부분에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난 창작 활동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종전에 광고 수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정도 수입 이상만 나오면 오케이다. 이렇게 미니멈 프라이스를 이제 책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작가 입장에서는 소셜 미디어 대에 적극 참여해서 진심으로 이런 다른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라. 그 다음에 작품 가격 책정할 때 동일한 퀄리티를 가진 외주 작업을 수행했을 때 얼마 가지고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몰입하자. 예, 이런 입장에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NFT 이제 콜렉터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뭐 갤러리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이니까 위조될 수도 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작품이냐. 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산 이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서 재개발해서 이 땅이 5년에 뭐 2배가 오를지 3배가 오를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케팅이나 이런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T 콜렉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희소성과 특이성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향후 투자할 때 가격 하락 위험을 가장 중시했다. 이걸 위해서 커뮤니티 토큰과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인 DAO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을 수익하는 방법을 이제 이 NFT를 통해서 체득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술품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또 요새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음악이죠. 음원. 그래서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행가라든지 자주 부르는 노래는 바로 사람의 조회수라든지 이게 신청 그 율이 체크가 되니까 가격이 그리 엉뚱하게 그 플럭튜에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NFT가 좀 더 가격 움직이는 밴드가 좀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포함되는 범위가 확장되면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규모의 발전성은 이제 커지고, 그다음 메타버스랑 같이 연계돼서 이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내저가치 평가법은 제가 자료에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가 되시면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 사람들이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간략하게 이것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 교수님 밸류에이션의 전문가거든요. 아주 그냥 전문가답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병헌 교수님께서 파트 5에 NFT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헌 교수님부터.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네, 올라갔습니까? 네, 예. 예, 그 앞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희동 교수님하고 문종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NFT가 뭐다, 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는 뭐 그냥 일단 지나가고요.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마지막 장 NFT 시장의 현재와 미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4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앞에 나온 얘기들이 그대로 반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들이 여러분이다가 보니까 주제를 나눠도 뭐 그 비슷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제 첫 번째 챕터가 NFT가 주는 시장의 기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T 기반이 아까 이제 양희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실은 블록체인 근본 원리인 그 탈중앙화 이런 얘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플랫폼들이 사실 수익을 다 가져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콘텐츠나 이런 창작자가 주체가 되고 수익을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NFT 정신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주체가 통제권을 갖는다 하는 챕터에서는 사실은 그 콘텐츠 소유권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창작자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것도 이제 탈중앙화가 되면서 창작자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래서 창작자 자신이 NFT를 통해서 직접 판매, 고객 관계 형성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창작자가 지속해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일정 부분 로얄티를 거두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담당하게 되는 그 DeFi 관련된 얘기를 사례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FT의 개념도인데 설명이 앞에 워낙 자세하게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실제 민팅까지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이 매매 흐름도도 역시 뭐 그냥 제가 참고로 올렸습니다만 역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FT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현재의 취약점이나 시장 리스크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 NFT 요소 방금 양희동 교수님의 1장에서도 고유 식별자, 메타데이터, 디지털 컨텐츠 이런 거 구분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NFT 고유 식별자는 블록체인의 온체인에 저장이 되고 연계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파일 같은 것은 오프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오프체인 저장화 된 그 중앙 서버가 어떤 위험에 처해졌거나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에 그냥 이거 자체가 날아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창작자의 NFT 매칭 과정이 취약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타인이 파일 민팅으로 경제적 부당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걸 선별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쉽지 않다. 민팅 개념을 제가 넣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NFT 시장이 수반하는 환경 문제와 법적 쟁점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환경 문제는 사실상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블록체인의 거래 때에 거래 기록할 때에 한 가정 일일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해지는 정도의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법적 소유권 문제. 이거 지금 문종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겹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이제 그 미술 저작물 소유권과 저작권인 경우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구분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 거래 시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NFT 리스크 해결 과제는 그럼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슈 브리프가 8월 말에 했던 자료를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냥 이거 그 해결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방지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위험성은 일정 부분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표절 문제도 그렇고 2차, 3차 가공 그런 문제도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현재 상태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챕터 3에서는 제가 보자. 앞으로 한 8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소위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큰 뭐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고 암호화폐와 암호상품 중에서 비트코인 경우에는 암호상품에 가깝다. 암호화폐 토큰이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커뮤니티 토큰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토큰으로 소셜 토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의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점들인데 신생 커뮤니티 초기 멤버 확보도 어렵고 멤버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의 관계 소유 여러 가지 그 상충점 광고 수수료 확보 애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커뮤니티 토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플랫폼 정책 변경 또는 멤버 콘텐츠 검열 시에 옛날에는 대체할 수가 없었는데 커뮤니티 토큰을 통해서 그런 거가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 관련해서는 뭐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한 웹 3.0 생태계 안에서 참가자들의 토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투명하게 가치를 교환하도록 설계된 시대다. 이 토큰 이코노미 시대가. DAO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고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고 DAO 형태는 뭐 보조금 DAO, 프로토콜 DAO, 부자 DAO, 컬렉터 DAO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토콜 DAO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독과점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 이코노미 이런 얘기 개념하고 좀 맥이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 디지털 자산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KB금융지주에서 한 건데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NFT 대표 적용 사례들을 자료에 뭐 봤는데 한번 참고하실 만한 거고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김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 NFT 적용 사례를 사실은 아까 그 좀 이 그 여러 가지 통신 장비가 안 좋아서 발표를 못 하신
안유아 교수님이 하려고 했던 파트 2를 얘기했어요. 파트 2에 이제 보면은 이게 다양한 산업들이 미술품, 음악, 콜렉티블은 이제 그 수집품들이에요. 아까 그 본 것처럼 뭐 NBA 농구에 뭐 샷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등등 그런 거 수집품, 그다음에 게임 아이템, 그다음에 디지털 부동산까지 NFT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쪼개가지고 컴빌딩 같은 걸 쪼개서 NFT를 만들어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토큰 에코노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DAO, 아까 DAO가 보통 우리가 DAO라고 그래요.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인데요. 분산 자율 조직이라 해요. DAO인데 이런 것들이 분산 자율 조직에서 바로 그냥 이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토큰 에코노미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NFT,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북콘서트에서 다뤘던 메타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룰 디파이, 이 세 가지가 토큰 에코노미의 핵심 이슈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우리가 체득을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이영환 교수가 직접 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도 이제 새로운 토큰화미에 우리도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 뭐 의견이나 자유로운 코멘트를 조금 하고 끝낼게요. 예, 이천표 교수님, 예, 손 드셨네요. 예, 이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천표 교수님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켜주세요. 예, 질문 세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정진 교수님한테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NFT의 수요자, 그거에 대해서 수요자의 여러 가지 성격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수요자가 어떤 거라고 해가지고 무슨 실증적인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그 수요자들이 뭐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그거에 반면에 수요자들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문 교수님한테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희동 교수님한테 대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아까 그 서버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디파이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NFT를 이제 거래하는 것들이. 근데 금융기관이면은 암만 해도 금융 소비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정성,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들이 지갑을 발행하면서 사실상 이제 지갑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소비자들한테 틀림없이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뭐 예금보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NFT를 거래하는 디파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이 되겠는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NFT라는 게 결국은 디지털 굿 아니에요? 그럼 디지털 굿이라는 건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작권자는 그걸 마음대로 복사를 하고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제를 하고 복사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장치,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 뭐 기술이다 뭐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블록체인 뭐 이런 거 들어봤더니 요즘 대부분들은 이제 이 POS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이게 읽히는데 이런 것을 그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측면이 이런 이게 정당한 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복제하는 거, 그거를 막을 수 있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이 그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코멘트를 하실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다 듣고 나서 또 답변하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덕태 원장님이 손을 들었어요. 김 원장, 그 다음에 신백훈 대표님 손을 들었는데, 김덕태 원장님 먼저 하고 신백훈 대표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태 원장님. 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힘들지 않을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째, 아까 처음에 이제 문 교수님이 NF 토큰이 판매될 때마다 저작자가 10%를 주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실물 미술품을 팔 때도 자기가 저작자가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미술품을 판 사람이 또 딴 사람이 팔 때마다 그 10%씩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거두기도 어려워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NFT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술품이 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성질을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할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했기 때문에 토큰 이동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코드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팔 때마다, 그 소유권이 이동할 때마다, 팔건 말건 상관없이 어쨌든 소유권이 이동할 때마다 10%씩 이제 가져가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저작권자가 비싼 가격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살 수 있으니까 싸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러 번 팔면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치평가에 대해서 문 교수님이 상당히 NFT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그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그 기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게 어떠한 상품이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기 뇌에서 부여를 하는데 결국 크게 두 가지란 말이죠. 느낌과 생각. 그 생각에서 여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의미 둘 중에 하나, 둘 다 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수가 뭐 그 느낌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의미도 같지 않으니까 다수가 느낌이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소수라도 어느 수준 이상 되면은, 그러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랑 달라도 누군가에는 의미가 있다, 그런 걸 만들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좀 시장이 큰 데 가서 팔아야지 유리하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이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희소성이 없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희소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느낌과 생각, 소수 존재하고 희소성,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가치평가 요소고 NFT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백훈 대표님, 코멘트 해주세요. 예, 오늘 참 좋은 주제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아주 감사드리고요. 나가 김병헌 교수님 발제할 적에 보니까 이게 뭐 무슨 CO2가 또 엄청나게 발생한다면서, 이게 CO2가 발생한다는 게 뭔가, 아까 박석순 교수님 보이시던데, CO2가 그 시진핑이 하고 무식한 문재인은 CO2 감축한다고 또 난리치고, 우리 박석순 교수님은 그거 또라이다, 사기치는 거다, 오바마하고. 트럼프는 용감하게 기웃할때했는데 바이든인가는 또 뭐 대신 사과하면서 들어가고, 이래서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이거 도대체, 난 아까 이거 NFT 뭐 한다고 오길래 무조건 참가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CO2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좀 뭐 아무리 돈이 생긴다 그래도 이거 지구의 공감대를 가지고 기후학자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CO2가 나오는 건지. 블록체인은 제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연탄가스로 만드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알려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 더 코멘트할 분이나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좀 보니까 문종윤 교수님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영환 교수님 뭐 이렇게 양희동 교수님, 김병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윤 교수님 마이크 켜 주세요. 먼저 이천표 교수님이 질문하신 수요자가 어떻게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술품 관련 NFT 경우는 뭐 CO2도 말씀하신 같이 제가 본 그 내용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O2 NFT 그 기록을 기록하려면 블록체인에 하게 되면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돌려야 되니까 스틸 CO2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큰 비난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여러분 이제 디지털로 뭐 동영상 디지털 이런 것까지 NFT를 뭐 블록체인 기록하게 되면 상당히 이거 그 하드웨어 잡아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코드 번호 이 기록만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작품에 대한 이런 그 기록은 그 오프라인으로 별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이와 같이 그 전기 소모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코드하고 실제 그 저장한 디지털 작품 보관되어 있는 데가 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도난이든 뭐 이런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서 별도의 그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는 그 수요자,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미술품에 대한 그 내용을 평가하고 제대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를 평소 관계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미술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또 마케트 갤러리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이런 거 아는 사람 위주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늘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고 소개도 하고 알리고 이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 거래되는 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거래되면서 가상화폐에서 바로 결제되면 좋은데 일단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바로 결제는 또 가상화폐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를 제대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NFT를 하면서 판매 채널이 다양해졌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분류를 하게 되니까 소액화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분할처럼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저작자는 종전보다 좀 더 자기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 수입도 종전에 뭐 갤러리가 다 가져간 부분을 원저작자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판매 로열티 이런 부분은 여기 나온 거 보면 이런 부분을 전부 블록체인에서 추적해 가지고 판매 그 로열티를 다 받아내기가 프로그램에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계속 손바뀌고 타고 되는데 그 추적에 하기가 뭐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대답은 이걸로 일단 네, 제가 한 가지만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컨대 아까 얘기한 그 비펄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Everyday 5,000라고 하는 걸 이게 거의 780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경매에서. 그 이제 경매라고 하는 아까 김덕태 원장이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얘기 중 하나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780억에 산 사람이 이 책 읽어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32살 먹는 그동안에 암호화폐의 거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남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콜렉터블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콜렉터블 아까 그 보면 NBA 농구 샷 하는 것도 나왔지만은 지난번에 잭 도시의 트윗 최초의 트윗이 6억 원에 팔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건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보람 이런 것 때문에 6억 원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수학적으로나 뭐 전형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왕 교수님 뭐 또 양희동 교수님, 김병 교수님 이런 순서로 잠깐 그 문 교수님 답변 중에서 그 잠깐 보충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문 교수님이 기술 기반이 아니시라서 그 답변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보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그 질문을 하셨죠. 근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메타데이터만 저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메타데이터만 저장해도 1만 개 이상의 노드에 동시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굴을 한다는 것입니다. 채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1초당 20개의 트랜지션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한 개의 트랜지션을 가져가면 그때 채굴비만큼 전기세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미도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미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도에다가 이제 그 NFT를 이도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환 교수님 말한 것처럼 폴리곤이라든가 다른 저렴한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한 곳에서 돌리면 전기세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도와 같이 POW 기술이 빨리 이제 없어지고 그 전기세 안 들어가는 기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NFT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낡은 기술은 사라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용환 제가 교수님. 거기다가 조금 그 제가 답변하기 전에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요. 그 전기값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옛날 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기술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전기값 얘기할 때마다 이거 사람들이 옛날 기술 갖고 자꾸 얘기하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다소 불편합니다. 요즘 나오는 블록체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복제 제한에 관한 문제인데요. 복제 제한은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레졸루션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복제를 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그 제대로 된 저기가 레졸루션을 볼 수 없다든지 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방법이 왜 가능하냐면은 오리지널 파일이 방대하니까 그 예컨대 지금 5,000 days 이런 거는 엄청난 파일이거든. 파일 사이즈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하면은 보통 영지식 knowledge라고 그래요. 아예 그 해시를 해갖고 블록체인에 코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카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복제 제한을 할 수 있고요. 그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은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게 두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갖고 그걸 막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한대로 카피해서 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대답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요즘은 이제 요즘 나오는 코인들은 전기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거의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희동 교수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는 문준빈 교수님 답변에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1차적으로 판 이후에는 그림에 대한 커미션은 사라져요. 그 뒤에 계속 2차, 3차 팔릴 때도 작가에게 그 라이센스 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추구권이에요. 리세일 밸류인데, 리세일 라이트인데 18년도 10월 달에 여러분 아마 뱅크시의 그 거기는 그림 아실 거예요. 그 찢어진 거죠. 소도비에서 할 때. 그때 그게 15억에 팔렸는데 지금 얼마냐면 그게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니까 이 그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버블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이 법조인들이 추구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5만 유로 아래에서 4%, 50만 유로 넘게 되면 0.25%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NFT가 지금 10%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과하게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유통인들, 중개인들의 권한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작가와 모든
그 부가가치를 작가에게 주자라고 움직이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 갖고 처음에 NFT는 IT 사람이 믿었지만 NFT가 보세요. 19년도에 18년도에 비해서 글로벌 마켓 15배 커졌습니다. 20년도에는 5배 커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만 작년 전체 NFT 규모보다 무려 지금 6배가 더 커졌어요. 이건 IT 사람만이 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아트 시장, 음악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NFT 시장의 성장은 이젠 IT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 아트 시장과 음악 시장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천표 교수님의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데이터는 밖에다가 못 놔두는 걸 알고 있어요. 주제상. 그러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도 정부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뭐 블록체인을 쓰건 뭘 쓰건 상관없는데 내부적으로 그걸 풀어야 돼요. 자기가 그 통제를 풀 컨트롤빌리티를 절대 지금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라기 블록체인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기보다 누가 그걸 컨트롤할 거냐. 근데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밸류 아키텍처하고는 못 나가게 되겠죠. 참고로 저희 나라 NFT 시장은 저는 긍정을 생각하는 게 전 세계 미술 시장이 25%가 온라인에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 온라인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NFT 시장, 특히 아트 시장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명은 교수님 말씀하시고 최경규 교수님 손을 들었어요. 최경규 교수님 네. 얘기를 마저 듣고 김명은 교수님 마지막 답변하시죠. 최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제가 뭘 이렇게 코멘트 하려기보다 그냥 질문이 있어서요. 그 워크숍 한다고 하셨잖아요. 잠깐만. 문종준 교수님 그 스피커 좀 꺼주세요. 문종준 교수님 때문에 계속 그 잡음이 들립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진짜 조용해졌네요. 제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거 뭐 만약에 워크숍 한다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세종시에서 회의 있고 저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거절하고 그냥 막 왔어요.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네. 지금 이제 저희 코로나 이게 이제 좀 괜찮아지면서 오프라인 모임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어디 뭐 가는 이런 오케이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픽스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가야지 뭔가를 배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프리뷰 자기가 좀 하고 가서 어떤 거를 좀 공부를 더 해가지고 가는 게 배울 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배우고 싶었던 오케이전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네, 꼭 참석은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충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디파이 북콘서트를 하거든요. 하는데 현재 가을이라서 숙박 잡기가 쉽지 않은데 또 몇 명 갈 건지 파악을 해야 되고 해서 일단은 11월 26일과 7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 올라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요일 하면 우리가 차가 너무 밀리고 숙박 잡기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하면은 학교에서도 웬만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11월 26, 7일에 안 되는 교수들이 일정 되면 안 되면 메모를 주면 제가 날짜를 예컨대 토요일로 해본다든지 좀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교수님도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 해주시죠. 네, 지금 아까 우리 신백훈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문종진 교수님하고 이영환 교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책의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 내용대로라면은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 대부분이 왜 생기냐. NFT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주조될 때에 거래액 기록 과정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수반하게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더리움 블록체인 거래 기록대에 48kW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정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과 유사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일단은 제시했어요. 그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자, 이분들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들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대 교수하면 그냥 굉장한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썼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덕태 원장이 손을 들었는데 예, 간단하게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잠깐 보충할 게 있어요. 답변 중에서 이제 약간 보완할 게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이철평 교수님이 그 NFT는 이제 금융산업인데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이제 뭐 돈을 갖고 날아가든지 뭐 그 거래소가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는데 사실 NFT는 거의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이유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코인으로 이더 같은 코인으로 구매를 해서 코인으로 구매해서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치를 해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자꾸 돈 갖고 날아가고 하는 이유가 블록체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현금이랑 코인이랑 교류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문제인 거예요. 현금이 블록체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활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홀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지. 만약 CBDC가 기존에 있는 코인들과 연동이 돼서 블록체인화가 되면 그 거래소도 역시 또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화가 세상이 아직 블록체인화로 제대로 안 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세상이 블록체인화로 제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효율화되고 더 안전해집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할 그 광고 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로 요즘 핫 이슈인 디파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암호화폐의 디지털 화폐 금융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 시간에 얘기했던 메타버스. 그럼 오늘 한 NFT. 그 다음에 하나가 디파이인데요. 요거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또 이자 농사라고 그래서 이자도 받으면서 최근에 제가 아는 교수가 유니스왑이란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금을 했는데 이자율이 100%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책을 보면 공부할 건데 제가 이 책에 4사람 정도가 발췌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요. 희망자가 없는데 한 사람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좀 희망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발췌하시. 몇 장입니까? 마지막에 10장부터 13장인데요. 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제가 오히려 제일 잘하는 사람일 테니까 제가 하죠. 아니 그럼 그래 이왕 교수 해도 되고요. 다음 주에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성준 동대 박성준 교수하고 수원대 임병화 교수, 그 다음에 7, 9장을 김덕태 교수고 13장을 그러면 이용환 교수가 좀 해봐요. 제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요.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 진짜 중요한 거니까 요 정도 읽고 지난번에 또 메타버스도 했으니까 이번 11월 26, 7일을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 갈지도 좀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해요. 코멘트를 해주면은 몇 명수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희망자는 우리 단톡방에 알려주시길 바라고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11월 달에는 이 메타버스 NFT 디파이를 완전 독파하고 우리가 실습을 해서 체득 가능까지 할까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합숙할 적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트북 네. 가지고 가야 되나요?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되나?